네 번째 세션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2차 전지 이 앞에 강연에서 다루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 Q&A 시간입니다. 미리 저희가 여기 함께하고 계신 분들의 질문을 이렇게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지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해볼게요. 예전에 한창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든다. 결국은 내재화 이슈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쪽에서도 만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는 한참 됐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리스크로 생각하면서 염두에 둬야 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이한나 연구원님이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네, 내재화 이슈는 언제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가 멕시코에서 이제 내재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마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내재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완성차 기업들도 원래는 내재화를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공정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많이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좀 있어요. 공정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셀 공정이 조금 완전 자동화 장비를 통해서 그 라인 공정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쯤이 좀 완성차 기업들이 다시 내재화를 좀 눈여겨볼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 제외하고는 너무 2차 전지에서 셀 내재화에 대한 부분을 너무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석 연구원님은요? 저도 큰 그림에서는 비슷합니다. 지금 기존의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폭스바겐 정도가 놀스볼트의 최대 주주로서 지금 내재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마저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가 이제 4680 배터리의 내재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 많이 이미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기존의 배터리 셀 업체들이 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식 공정인데요. 저는 이 건식 공정이 되기 전까지는 공격적이진 않을 거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서 건식 공정이 완성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재화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식 공정이 기존의 배터리 셀 업체들보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굉장히 또 파워풀한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고 만약에 테슬라가 정말 건식 공정을 이제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때 좀 중장기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에게는 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재화 가능성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장기적인 리스크로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단기에 봤을 때 이 2차 전지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게 삼성전자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 한다. 삼성 SDI죠. 삼성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저는 물론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특정 종목을 이야기하자면은 이수화학이라든지 한농화성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단기에 급등을 했습니다. 저희 앞선 세션에서도 이런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과연 이럴 경우에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 밸류 체인의 변화 이 부분은 먼저 정원석 연구원님이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앞에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반드시 개발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적용되는 분야는 당분간은 전기차가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환경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IT에서 몇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2030년 이전까지는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감안했을 때 물론 10년 뒤를 보면 그 관련된 업체들에게 투자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 사이의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흔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TV 시장에서 OLED TV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존의 LCD TV보다 좀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지금 OLED TV 시장이 조금씩 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다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10년이 됐는데도 전체 시장의 5%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때 전고체 배터리의 침투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단기 시장에서 막 환호했던 이런 부분들을 투자 아이디어로 해서 주식을 사는 것을 조금 지양해야 된다, 위험하다 이런 시각이신 거세요?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굳이 네. 하느냐 마느냐 딱 잘라서 말을 한다면 저는 지금은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한나 연구원님은요? 예, 저도 같은 의견이고 저도 이제 아까 저의 세션에서 전고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우선 지금 당장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때는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우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원석 의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우선 2027년에 삼성 SDI가 먼저 좀 상용화를 진행을 할 걸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이 확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셀 기업들이나 완성차 기업들이 과연 그쪽으로의 니즈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고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완성차나 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공급망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관리들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라인이나 공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제성 확보, 수율 확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에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안정성과 주행거리가 잡히게 된다면은 사실 뭐 이건 저 역시도 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고체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기술이 나온다면은 굳이 체인지를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2030년까지는 전고체가 조금 들어오기에는 좀 룸이 작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투자로 왔을 때도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개발 단계,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종목을 사고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폐배터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산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폐배터리 산업이 활발하게 나타나려면 전기차가 이미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나서 정말 배터리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배터리 시장하고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배터리 시장이랑 제가 규모를 굳이 비교해서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이제 시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국내 기준으로 보면 아까 제가 강연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2021년부터 등록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배터리 소유권이 차주에게 기속이 됩니다. 이제 그게 보급이 되는 시기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뭐 5년에서 10년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대략적인 거고 그래서 2030년 전후 수준부터 해서 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계속 또 전기차 침투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제 배가 되면서 2030년 이후부터는 훨씬 본격적으로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폐배터리 기업 하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도 성일하이텍, 세비캠 뭐 몇몇 종목군들이 떠오르실 텐데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의 사업 비중과 해외에서의 사업 비중 그리고 비슷하게 좀 비교해 볼 만한 해외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네.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해외에서는 이제 미국의 리사이클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벨기에 쪽에 유미코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기업들이 딱히 뭐 잘한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지금 계속 공부 중이긴 한데 그리고 또 중국 쪽 기업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 쪽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 뭐 2차 전지 기업들이랑 이렇게 좀 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와 엮일거는 좀 덜한 것 같고 미국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LG 쪽에서도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우리 2차 전지 기업들과도 향후에 좀 엮일 가능성은 있는데 뭐 이제 유미코나 리사이클 뭐 이제 수익이 아직 별로 나고 있지 않은 뭐 그런 수준이어서 거의 그냥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쪽도 아직은 전기차보다는 유럽 쪽은 조금 더 낫긴 하겠죠. 우리보다는. 어쨌든 전기차보다는 뭐 PC나 뭐 이런 데서 휴대폰 이런 데서 나오는 배터리를 이제 재활용하고 또 ESS로 재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해외도 좀
네, 태동기죠. 네. 네, 아직까지는 좀 퇴동기이기 때문에 지금 유사 업체들의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수준.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산업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전문가들은 실제로 투자 못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실지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이차전지 먼저 바로 종목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섹터를 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셀, 소재, 장비, 그리고 폐배터리.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10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럼 2차전지 이 섹터 중에서 어떤 쪽에 투자를 하실 건지 먼저 이한나 연구원님부터 알려주세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네, 10년 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바로 전 질문에서도 저희 내재화 이야기들 좀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쯤 되면 아마도 셀 내재화 이야기가 뭐 수직계열화가 돼서 굉장히 경제성 있게 가서 셀이 살아남든지 아니면은 완성차 쪽에서 내재화를 하든지 뭔가가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을 바라본다면 불확실성이 셀 쪽에서는 좀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소재 쪽을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정원성 연구원님은 어떤 쪽이요? 저도 고객사 다변화에 유리한 소재 쪽이 가장 좋다라고 소재. 보고 있고요. 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 업체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뭐 일부 내재화가 되더라도 네. 그 고객사들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 업체들과 그리고 또 뒤에서 또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10년 뒤를 본다면 뭐 리사이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재와 리사이클 쪽, 폐배터리 쪽까지 괜찮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하인원 연구원님은요?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리사이클 쪽인데 저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앞에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약간 동지가 생긴 느낌이고 저는 그 2020년대가 자원 민족주의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오펙처럼 뭔가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뭔가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고 그 방법이 결국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쪽이 가장 유망할 걸로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저희는 투자 못한다라고 처음에 전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ETF나 이런 쪽은 투자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또 굴려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쪽으로는 이제 ETF 같은 것들 실제로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직장인들은 다 똑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이게 또 궁금하시잖아요. 종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콕 찍어주시기에는 아마 여기에 계신 전문가분들도 애널리스트 분들도 부담이 되실 테니까 여러 개 주셔도 좋습니다. 좀 좋아 보이는 종목 10년을 바라본다. 최선호주 뭐 탑3 이 정도만 꼽아주신다면요. 정원성 연구원님부터 알려주세요. 사실 최근에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양극재 중심으로 워낙 단기에 가파르게 올랐고 맞아요.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보통 지금 판단할 때 2019년 정도부터 한 4년간의 2차전지 랠리가 오면서 워낙 이제 전기차의 방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년 뒤의 실적을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을 해 오면서 지금 흘러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5년 실적들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걸 고려했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타이밍은 좀 안 맞을 수는 있는데요. 좋은 기회가 온다면 저는 여전히 양극재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내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증설하지 않으면 공급 부족이 나타날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양극재 업체들 예를 들면 포스코케미컬이나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높은 기술 경쟁력과 또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보시는 게 맞고요.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충전 시간을 줄이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에 첨가제로 쓰이는 나노신 소재라든지 또한 지금은 좀 실적이 당분간은 지지부진할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국내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할 전지박 쪽에서 SKC라든지 일진머티리얼 이런 업체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래 사실 상대적으로 전지밥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 탄력은 좀 약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쪽까지도 함께 다뤄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다시 이한나 연구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확실히 부담이 좀 덜해지네요. 그쵸? 양극재를 어떻게 말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럼 따라서 저는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양극재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소재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근데 공급망도 나중에 정말 다양화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정유화학을 봤을 때 소재 쪽에서 오히려 탑픽을 꼽는다면 뭐 LG화학 이런 기업들을 오히려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같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 쪽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뭐 셀 쪽에서 좀 내재화가 된다면은 저는 정말 많은 소재들을 크게 투자를 해서 내재화에 한꺼번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큰 소재 기업이 가장 유리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식으로 딱 집기보다는 소재 전반적으로 이제 패키지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뭐 제가 컴플에 화학은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좀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기업들이 훨씬 좋아 보이긴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인원 연구원님은요? 저는 근데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시황이어서 종목들을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컴플라이언스라는 규정이 있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한 탑 5 정도가 있다라고 보면은 그 중에 오늘 말씀드렸던 게 탑 3, 탑 5 중에 포함되는 3개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성일 하이텍 이런 쪽을 좀 선호를 하는데 네. 특히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뭐 아무리 뭐 10년 뒤에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지만 대부분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거 까먹고 당장 내일 주가가 좋은 맞아요. 이런 쪽을 생각도 네. 같이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본다면은 저는 포스코 홀딩스 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 쪽을 같이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효과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광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를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선호한다라고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앞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될 분들도 보시는 시점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당장 내일 이 종목을 사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성장성이 있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기업을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분씩 질문을 더 드리자면은 여기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몇 개를 받아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좀 공감할 만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저기 왼쪽 끝에 있는 덜 오른 2차 전지 섹터 및 종목은? 이라는 질문 먼저 첫 번째로 골라보겠습니다. 2차 전지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텐베거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또 두 번째 세션에서 다뤄보기도 했었는데요. 많이 올라서 덜 오른 게 있나 싶기는 합니다. 이한나 연구원님이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덜 오른 소재 쪽에서는 사실 양극재 제외하고 크게 오른 소재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코스닥 쪽에서 대부분의 주가를 이끌었던 부분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양극재는 아니지만 에코프로 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머지 소재들은 지금 현재는 밸류적으로 좀 많이 소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탑픽까지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탑픽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조금 눈여겨보는 소재 중에 하나가 최근에 LFP 얘기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미국 내에서 생산 능력 확대되는 부분들 IRA도 이제 어제자로 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사실 특수리튬염 관련된 기업이 좀 조금은 밸류가 낮은 편이 아닌가. 오히려 뭐 전해액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수익성 차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이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특수리튬염 쪽에서 이제 첨보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LFP 쪽으로도 F전해질에 대한
농도가 굉장히 좀 짙게 들어가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피전 해질은 삼원계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봤었을 때에는 증설 모멘텀이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양극재 쪽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다소 소외받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관련된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분리막이나 이런 기업들도 전부 다 소외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 낮은 양극재 제외한 다른 소재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 보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두 번째 줄에서 그럼 골라볼게요. 포드와 CATL 기술 협력이 지속되는데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 뜨겁습니다. 그리고 셀 기업들 정말 시가총액 사이즈 크죠. 하지만 글로벌 1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CATL과 관련된 기사에 계속해서 눈길이 가는데 포드와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셨어요. 정원석 연구원님이 답변을 주시죠. 네, 사실 최근에 이제 포드가 CATL과 좀 특이한 방식을 통해서 미국의 공장을 같이 짓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이게 다시 뭐 변경이 돼서 취소가 되거나 지금 미국 상원의원에서도 계속 논쟁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좀 보긴 해야겠지만,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라면 국내 업체들에게는 좀 분명 마이너스 요인은 맞습니다. 원래 IRA 법안은 취지 자체가 중국을 굉장히 배제하려는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과 소재 업체들이 거의 우리 놀이터처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는데,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일부라도 밀고 들어오면 저희의 점유율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낮아지게 된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도 CATL과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겠다, 포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 포드와 CATL의 그 방식은 단순히 합작사를 설립하는 게 아니라 공장은 포드가 다 짓고 거기에서 기술적인 라이센스를 CATL이 이제 가져가는, 그래서 기술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특이한 방식인데 이걸 테슬라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CATL의 LFP 배터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단순히 이 업체들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업체들도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LFP 배터리가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차량에도 가격대가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중저가 차량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도 LFP 개발에 이제 나서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들어온다는 건 국내 업체들에게는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긴 하다. 다만 하나의 변수는 이제 과연 AMPC의 보조금이라는 미국 정부가 셀 업체들에게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중국 자본이 중국에도 이제 약간 때가 묻어 있는 이런 공장에도 지원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라는 이제 결과를 조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상원의원의 그 법안 반대하는 이런 의견들도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그래서 LFP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또 이한나 연구원님도 이 앞선 세션에서 우리가 올해는 LFP라는 걸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시장의 주도권이 3원계에서 LFP로 완전히 넘어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국내에 이런 셀업체들이 지금은 3원계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LFP의 파이도 늘려가는 것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삼아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LFP에 대해서는 거의 한 2년 전부터 저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 단순히 뭐 에너지 밀도가 안 나와서 주행거리도 안 나오는데 이런 걸 떠나서 저희 배터리 쪽이 EV 쪽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ESS 쪽으로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뭐 주행거리는 그렇다고 치지만 안정성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전부터 리콜 문제도 그렇고. 근데 LFP 양극화 물질만 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자꾸 체크를 해서 이게 더 이상은 못 올라가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중국 기업들은 정말 다른 쪽을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최대한 올리는 이런 식의 기술을 많이 채택을 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거의 뭐 니켈 함량 50%대까지는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ESS는 이미 LFP로 다 넘어갔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ESS는 LFP로 못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결국에 다 돌아섰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3원계까지도 LFP가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자. 왜냐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변경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지금 계획상으로 봤었을 때는 적어도 2025년까지는 롱레인지 차량에 들어가기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대부분 롱레인지 차량 제외하고는 LFP하고 지금 3원계를 동시에 적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계속 체크를 하면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하고 양극화 물질 기업들이 다 LFP를 개발을 하겠다고 했죠.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저는 미국의 IRA 그 정책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부터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나 LFP는 저가 배터리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제조 측면에서 있었을 때 업스트림하고 정말 크게 맞닿아서 연동이 된다는 측면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는 정말 중국과의 직접 경쟁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을 획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IRA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 뭐 포드 CATL, 뭐 테슬라 CATL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히 이제 중국 공급망을 배제하는 움직임으로 간다면, 그렇게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를 하면 미국 내에서는 적어도 수요가 좀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 이제 이런 배터리 기술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는 IRA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전이었다면 의미 없겠지만 지금은 조금은 그래도 고객 니즈에 맞춰 나가는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원석 연구원님은 두 번째 세션에서 그래도 메인은 3원계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요즘 뭐 LFTP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향하자, 3원계와 관련된 종목이 좀 더 낫다, 어떤 쪽이세요? 그건 아니고요. LFP 배터리를 뭐 정치적인 미중 갈등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벌써 물론 중국 중심이긴 한데요. 중국이 거의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까지 중국 업체들이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가정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LFP의 침투율이 당분간은 저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LFP 관련된 업체들에게 주목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3원계 배터리가 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자율주행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레벨 2 단계, 그리고 이제 올해 현대차에서 처음으로 레벨 3의 자율주행이 나오게 되는데요. 레벨 3가 되면 이제 저희가 손을 뗄 수 있습니다, 핸들에서. 그런데 이제 레벨 4, 5로 가게 되면 이제 거의 저희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그 레벨까지 다다르게 되는데, 지금이야 저희가 사실은 얼마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 기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AI 기반의 완전 자율주행으로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기계를 신뢰하게 되고 충분히 사용을 할 만한 그 시점이 올 거거든요. 그 시점이 이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레벨 4, 5의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마치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엄청나게 이 데이터들을 그 카메라가 혹은 센서들이 앞을 사물 인지하고 판단해서 주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그 퍼포먼스가 좋은 반도체 칩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하루 종일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 일반적으로는 하루 넘게 쓸 수도 있는데, 게임을 하면 마치 몇 시간이면 다 달아 떨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배터리의 전력 소비량을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레벨 4, 5의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지금보다 20-30% 소비 전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주행 거리가 20-30%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LFP가 여기서 더 이상 기술 발전이 크지 않다라고 봤을 때 레벨 4, 5의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지금 LFP 배터리로는 최대 한 300km 정도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앞으로 3원계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도 좀 더 갖추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3원계 배터리 고에너지 밀도의 니즈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더 발전하고 그러면은 전기를 더 많이 먹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밀도 높은 게 중요하다. 따라서 3원계 쪽이 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LFP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저도 답.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시황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좀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샤넬이 성공하고 있는 시대죠, 지금이. 그리고 다이소가 또 굉장히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결국 뭐가 메인이 될지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개 다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트렌드 코리아에 보니까 그 평균 실종의 시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양극단의 소비 네. 형태. 네,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삼원계 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비싼 차량에 들어가겠죠. 고성능 차량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더 늘어날 테고, 하지만 그거를 살 수 없는 수요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LFP 배터리가 들어간 것들을 좀 더 짧은 거리에서 좀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 두 개가 다 중요한 이제 샤넬과 다이소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신소재 개발 등 대응 방안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앞서서 또 이 음극재 실리콘 넣고 이런 얘기 또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정원석 연구원님이 이 질문 마지막으로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신소재라는 게 너무 범위가 커서 그래요. 뭐 네. 좀 특정지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사실 중기적인 배터리의 기술적인 로드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장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장표를 제가 2020년에 만든 게 아직도 배터리에 채택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것들이. 그런데 이제 중기적으로는 이미 그런 것 로드맵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스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또 다른 기술들이 또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주 장기적으로 전고체로 서서히 넘어가게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뭐 실리콘 음극재나 CNT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로드맵을 갖고 새로운 소재들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이제 내년부터 슬슬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관심 가질 필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Q&A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KB증권의 하인환 연구원,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원, 유한타증권의 이한나 연구원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증권통 업종 마스터 클래스 그 첫 번째 2차 전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마스터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2차 전지 달고 싱싱 잘 달리기를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